BYD 부채가 한 76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150조가 될 수도 있고 200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가격 전쟁 때문에 엄청난 몸살을 겪고 있고 업계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답니다. 현대기아차는요, 미국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줄였어요. BYD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센티브를 38% 줍니다. 38% 인센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미국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 자동차 분석가 존 머피라는 분이 수요 부족과 극심한 가격 인하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자동차 현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조정, 망하고 파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아마 에코프로 BM은 올해 연간으로는 한 350억에서 한 550억 정도 흑자 전환 예상하지 않을까. 저는 에코프로 BM보다는 훨씬 더 관심 가져와야 될 기업은 전구체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인데요. 에코프로 머티 주목해야 될 게 에코프로 BM만 전구체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2030년까지 7개고요. 2025년 올해 기준으로 에코프로 BM 뺀 나머지 3개 이상의 신규 고객사 발굴.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 2차전지 업종 상황은 어떤가요? 네, 2차전지 이거 제가 표로 가져왔는데 상당히 아직 부진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수급에 소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저희가 이거 찍는 중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11% 급등 나오고 에코프로 BM도 뭐 8%대 올라가고 오늘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연속성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고 수익률 현황 제가 갖고 왔는데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8%입니다. 연초 1월달 대비해서. 근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건 포스코홀딩스가 연초 대비 플러스 상승을 회복이 됐고 에코프로 BM도 뭐 2%지만 플러스 상승이 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아직 마이너스 4%대고요. LG화학도 마이너스 11%, 삼성 SDI가 상당히 부진해요. 마이너스 25%,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IT랑 같이 섞여 있는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73% 상승 나타내고 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뭐 11%. 예. 이렇게 IT 같이 연결되어 있는 데는 조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5월 달에 전체 160만 대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면서 연간 누적적으로도 28% 상승하면서 캐즘은 아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유럽이 160만 대를 팔면서 27% 상승했거든요. 근데 북미가 이상하게 5월 달에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북미가 3%밖에 상승을 못했고요. 독일이 전년 대비 45% 판매 상승률이 나왔고요. 영국이 32% 판매 상승률 나왔고 스페인이 72% 판매 상승률 나왔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부진한가 봤더니 테슬라가 5월달 데이터에서 14% 감소가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GM은 90% 상승했고요. 현대기아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 49%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포드는 2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리튬하고 니켈 같은 경우가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다운사이클의 시계열이 지금 연장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확정이 됐죠. AMPC가 2028년 종료될 줄 알았는데 2031년으로 결국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1년 앞당기는 수준으로 나왔고 2차전지 섹터의 전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15%대였는데 거의 8%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가 이제 섹터 비중 자체가 작아졌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트럼프하고 지금 캘리포니아 법원하고 싸우고 있는 휘발유차 폐지를 하는 법안을 의무화했는데 그걸 폐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기차가 역성장을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게 7월 달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워낙 전기차랑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워낙 많이 이루어졌고 그게 다 공화당의 표밭이거든요. 미국은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다. 계속 그 얘기가 사실 크게 전기차의 성장을 막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긴 분명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가동률인데요. LG엔솔이 지금 가동률이 지금 미시간 공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ESS 라인으로 돌리면서 조금 살아나고 있고 SK온이나 삼성 SDI도 가동률이 지금 40%대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적에 굉장히 계속 부담이 되는 거고 양극재 업체들도 결국은 가동률이 40%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 25년도의 예상 출하량, 그러니까 삼성 SDI, LG엔솔, SK온의 합산 출하량이 지금 27년도 합산 캐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 출하량이 3배 이상 늘어나야지 27년도 삼성 SDI나 LG엔솔이나 SK온의 캐파를 다 채운다는 거니까 아직도 공급 과잉에 대한 계속 우려는 계속 갖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의 점유율을 아까 5월달 데이터에도 말씀드렸지만 GM이나 현대기아차나 포드나 심지어 이제 앞으로 계속 뜨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볼보라든지 닛산이라든지 뭐 도요타라든지 BMW, 아우디 이런 차들이 계속 전기차 자체가 테슬라만 바라보다가 다른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진 건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테슬라 주가랑 2차 전지랑 너무 심하게 연동이 됐는데 테슬라만 바라보진 말자. 그리고 테슬라 지금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요번 주에 지금 그 시범 운행하잖아요. 그 이미 텍사스에서는 벌써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전기차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자율주행 뭘로 할 건 휘발유차는 자율주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전동화하려면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력의 최대한 효율화를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도 결국은 다 자율주행으로 바뀔 건데 그 자율주행 뭘로 할 거냐, 전기차로 할 거다라는 거고요. 다만 국내 배터리 업체든 양극재 업체든 가동률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오고 있다. 그럼 언제 올라올 건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50% 이상 올라오는 거는 3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되면은 조금 숫자 같은 게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유럽의 차, 올해 전기차, 그리고 미국 올해 전기차에 다 아이오닉 시리즈나 EV 시리즈가 싹쓸이 할 정도로 유럽의 저가 전기차 라인, 미국의 중저가 라인을 현대기아차가 싹쓸이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이미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을 거의 다 로봇으로 다 싹 바꾸면서 완전히 거의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이 지금 그 미국에서 굉장히 생산 캐파를 늘릴 거를 보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관세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관세 영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기차 이 공장 캐파 중에 유일하게 1년 만에 증설한 데가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인도네시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HLI 그린파워가 현대차의 캐스퍼 그 기아의 EV3랑 EV4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거기는 캐즘하고 무색하게 1년 만에 그 공장 증설한대요. 그래서 그 공장 증설하는 데가 1년에 매출 잡히는 게 아마 HLI 그린파워 매출 잡히는 거는 아마 한 2조 정도 사이즈 매출 보고 있어요. 풀캐파로 돌아간다고 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또 있다.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 아직 미국이 8.7%밖에 안 됐습니다. 10%가 안 됐으니까 정말 전기차가 이제 더 많이 더 확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4월달 판매 많이 된 거 보니까 그 테슬라 엄청 부진했는데 현대기아차 잘 팔았고요. 그 다음에 BYD 지금 저가 모델 이거 3천만 원도 안 되는 차거든요. BYD 시걸이라든지 BYD 송DM 이런 차들 잘 팔렸고 근데 생각보다 저는 기대하는 거는 지금 그 중국차 말고 폭스바겐의 ID 시리즈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ID4랑 ID5가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량 합산 데이터로 1분기에 1등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차들 테슬라하고 BYD만 생각했는데 그 기타 외 업체들의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SS를 완전히 무시하는데 ESS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요. 전체 전기차 시장이 850조에서 1000조 시장이라고 하면 ESS가 350조에서 한 400조 시장입니다. 근데 ESS가 85% 정도가 다 중국이 완전 중국이 아도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을 우리나라가 다시 조금씩 뺏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삼성 SDI가 독일 업체, 독일의 최대 ESS 업체랑 공급 계약을 또 맺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 SDI가 미국의 넥스트에라 에너지랑 또 ESS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폴란드 국영전력청이랑 또 ESS 공급 계약을 또 맺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ESS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고요. ESS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LG엔솔이 스타트를 제일 먼저 미시간 공장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SK온 역시도 일부 그 공장, 포드에 납품하는 부분을 ESS로 라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ESS 부분이 그 당장 중국이
섹션 301 25% 관세를 합치면 28.4%의 관세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 28.4% 관세가 앞으로 또 추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관세를 맞을 경우에는 중국이 ESS가 가격이 쌌는데 심지어 3원 개 ESS 배터리의 가격과 LFP ESS 배터리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전기차가 만약에 조금 부진하다고 하면 ESS로 상당히 많이 벌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LG엔솔의 고객사 현황, 삼성 SDI 고객사 현황, 그 다음에 SK온의 고객사 현황. 우리는 매달 LG엔솔의 가장 큰 포지션이 뭐죠? 테슬라가 아니, GM이 가장 커요. GM이 많이 팔리면 LG엔솔 실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은 가장 고객사가 잘 다변화되어 있어요. LG엔솔은 전체 배터리 탑 10개 중에 9개는 다 LG엔솔 고객이에요. 심지어 체리 자동차라고 중국 탑 10에 들어가는 6등 업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조 이상의 배터리 공급기가 이제 LG엔솔을 중국 기업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도 요 기타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LG엔솔은 GM,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 SDI는 BMW,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리비안. 그러면 GM이 잘 나가면 LG엔솔 잘 나갈 수밖에 없고요. BMW가 잘 나가면 삼성 SDI 잘 나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LG엔솔에 스텔란티스 안 나와 있는데 LG엔솔도 스텔란티스 15%나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K온 볼게요. SK온은 요새 좋죠. 삼성 SDI보다 SK온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 현대차 잘 팔리고 있어서. 현대차가 50%예요. 포드는 12%밖에 안 돼요. 포드 비중 급격하게 줄이고요. 현대차의 비중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요거 표 띄워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K온의 두 번째 큰 비중은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그럼 SK온 좋을 수밖에 없죠. 왜? 폭스바겐의 ID4나 ID5나 ID6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객사가 어떻게 돼 있냐를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매월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국내 셀 메이커 3사에 요것도 SK증권 거 가져왔는데요. 셀 캐파가 이만큼의 공급 과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급격하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양극재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나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가동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적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YD가 빚이 엄청나게 늘어서 중국 전기차가 무너진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안 밝혀졌는데 제가 초반에 파악한 거는 BYD 그 부채가 한 76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뭐 150조가 될 수도 있고 200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가격 전쟁 때문에 엄청난 몸살을 겪고 있고 업계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답니다. 뭘로 할 수 있냐? 현대기아차는요. 미국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줄였어요. 자동차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잖아요. 그거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꺾고 있는데 지금 BYD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센티브를 몇 프로 주냐면요. 38% 줍니다. 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38% 인센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미국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 자동차 분석가 존 머피라는 분이 수요 부족과 극심한 가격 인하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자동차 현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조정, 대규모 망하고 파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자, 중국 자기네들 자국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자동차 안 산다. 왜? 다음 주 지나면 더 싸질지도 모르는데 왜 자동차 지금 왜 사? 할인 더 할 것 같은데? 자동차 업체들한테요. 중국에서 국영회의에서 이랬대요. 비상식적인 할인 경쟁 당장 중단해라. 중국 토종업체들 다 죽게 생겼다. 공격적인 할인 정책 멈춰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 우리나라 뭐 2차전지 업체들, 우리나라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 뭐 가동률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얘네도 중국 자동차 산업 업체의 평균 가동률이 45%랍니다. 얘네도 50%가 안 돼요. BYD의 공격적인 덤핑이요. 모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리점 관리, 그 다음에 덤핑 판매, 부품 공급업체 쥐어짜기가 BYD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만 16개의 전기차 브랜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13개의 브랜드가 진입하자마자 브랜드 구조조정이 나오게 생겼다. 중국이 러시아에 엄청 잘 팔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도 중국 차 잘 안 산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BYD가 잘하는 데가 왜 자꾸 BYD가 막 유럽에서 엄청 막 폭증할 것처럼 하는데 BYD의 전략적 요충지의 1등은 중국이고요. 2등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3등이 유럽이에요. 그것도 유럽만 단독 3등이 아니라 브라질도 BYD가 많이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 BYD의 순부채는 1분기 기준으로 뭐 5조 6천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얘기하는 거는 뭐 75조에서 100조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가 테슬라, BYD, 지리 16개의 주요 자동차 업체의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당장 자제하는데 협약에 서명했다고 했지만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판매 조항은 독점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어서 스스로 약속을 깼어요. 그럼 여기를 그럼 누가 수혜를 받을 거냐? 당연히 저는 현대기아차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유럽 현지명은요 잉스터인데요.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을 말하는데 BYD 물량은 현대기아차의 캐스퍼 EV가 엄청나게 뺐을 거라고 보는 게 BYD 만약에 이제 부채 문제 터지고 가동률 떨어지고 안 팔리기 시작하면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중단하잖아요. 얘네 그럼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이미 현대기아차는 체코하고 튀르키예 생산 공장을 늘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약 33만 대 체코 공장에서 33만 대 유럽 튀르키예 터키 공장에서 25만 대. 그래서 여기서 인스터를 엄청나게 판다고 하고요. 인스터 자체 가격이 싸요. 3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현대차가 누적 2만 3천 대를 팔았는데요. 그중에 잉스터가 전체의 30%를 차지했고요. 이번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시리즈가 유럽의 아이오닉 9부터 아이오닉 6까지 3분기, 4분기에 총 3개의 전기차 신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유럽에서 올해 14만 대 이상으로 판매 목표치를 2배 이상 올려서 유럽의 점유율 브랜드를 20%대까지 확산한다고 해요. 현대차 프리미엄 있잖아요. 제네시스. GV60, GV70, GV80 모두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진출해가지고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독일까지 모두 지금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유럽 시장 내에서 이제 하이 퀄리티 쪽, 하이 브랜드 쪽에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이나 이런 성능으로 증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 전지 종목 중에 주목해야 할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에코프로 BM을 가장 관심이 많으시니까 에코프로 BM 최신 상황 일단 업데이트 해드리면 에코프로 BM은 추천 아닙니다. 절대 종목 추천 아닙니다. 이거 자극적인 썸네일만 보고 제발 악성 댓글 달면 이 채널에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댓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그 에코프로비엠 왜 업데이트 해드리냐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헝가리 공장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도 현지 생산하라는 거거든요. 그 법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TCA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트레이드 앤 코퍼레이션 어그리먼트의 약자인데요. TCA법은 2027년도부터 당장 유럽에서 발효되는데 27년부터는 유럽산 양극재를 써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유럽산 양극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산 양극재 안 쓰겠죠. 왜? 중국은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그냥 수출하는 거예요. 중국의 양극재가 유럽에 공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TCA법 트레이드 앤 코퍼레이션 어그리먼트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TCA법이 배터리 셀 기준 역내 가치 비율이 65% 이상으로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충족 못하면 차량가의 10%를 관세를 부과됩니다. TCA법은 27년도부터 발족되기 때문에 당장 유럽산 양극재가 필수인데 아마 헝가리의 이 에코프로비엠 공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5만 4천 톤이거든요. 5만 4천 톤의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이 드디어 27년도인데 당연히 26년 내년 1분기부터 가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2차 전지 현지화 배터리 그다음에
핵심 원자재법 CRMA 요거 관련돼서도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CATL 역시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를 쓰겠다는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도 헝가리의 포지셔닝이 전체 판매 비중으로 헝가리 공장에서 하는 게 지금 65%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전체 매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65%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극재 수출 가격을 이제 톤당 3,500만 원 수준까지 다운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심플해요. 양극재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니까 양극재 수출 가격 3,500만 원에 판매 가격 9만 톤 이렇게 계산하면 판매량 자체는 그래도 전년 대비 이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켰지만 그래도 3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가동률조차도 에코프로비엠은 50% 이상까지 가동률이 회복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포드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신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SK온 비중이 큰데 에코프로비엠이 SK온 북미 공장 출하량이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BMW랑 아우디가 계속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BMW랑 아우디도 판매량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실적이 하반기에 좀 많이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만 조금 이렇게 헤매지만 않으면 SK온 쪽은 굉장히 견조하다. 그리고 유럽 양극재 공장 54,000톤 헝가리 공장이 이 CRMA법이랑 바로 아까 말씀드린 TCA법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연간으로는 한 350억에서 한 550억 정도 흑자 전환 예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훨씬 더 관심 가져와야 될 기업은 전구체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구체 기업으로 말씀드릴 거는 에코앤드림인데요. 유럽 최대 양극재 업체는요. 중국 업체가 아니고 유미코어입니다. 유미코어가 불과 2021년도만 해도 세계 양극재 1등이었어요. 근데 6등까지 밀려났고요. 지금 유미코어가 지금 2028년까지 에코앤드림으로부터 받을 양극재 톤수가 최대 17만 톤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금액으로 치면 5년 동안 약 3조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고요. 에코앤드림 입장에서. 왜냐면 에코앤드림이 연매출이 5천억도 안 되는 회사니까 3조 지금 공급 규모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전구체 5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게 실적으로 차곡차곡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구체 같은 경우 미국에서 당장 FEOC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중국 기업이 FEOC에 중국 기업이 포함되면 중국산 전구체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돼요. 그래서 당장 유럽과 미국에서 이 전구체를 당장 비중국, 탈중국 전구체를 써야 됩니다. 당장 이게 그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구체의 탈중국화는 엄청나게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에코앤드림 같은 완전 후발 업체한테도 지금 유미코어가 이렇게 5년 단위에 3조 가까이 그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거는 상당한 얘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포항 영일만에 지금 6만 6천 톤 그거 합산에 하반기에 투자까지 완료되면 11만 6천 톤으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캐파를 증가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판매 목표는 25만 5천 톤인데요. 에코프로 머티 주목해야 될 게 에코프로 BM만 전구체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2030년까지 7개고요. 2025년 올해 기준으로 에코프로 BM 뺀 나머지 3개 이상의 신규 고객사 발굴.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삼성 SDI로 직납할 수도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납품하는 삼성 SDI나 이쪽이 아니라 다른 LG엔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SK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G 계열사들이 중국이랑 합작하는 공장이 중단됐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전구체를 CNGL이랑 합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중단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그 중국하고 합작해서 하는 업체들이 대거 중단되면서 어디가 가능하겠냐. 지금 에코앤드림하고 에코프로 머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유미코 납품하는 물량만 대기도 부족하고 그러면 LG엔솔도 전구체가 필요하고
삼성 SDI는 당연히 에코 프로 머티가 납품할 거고 나머지 업체 있잖아요. SK온하고 LG엔솔 그 전구체 어디가 될 거면 포스코 퓨처엠 전구체 누가 될 거? 포스코 퓨처엠 아까 중국이랑 합작하는 거 중단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내에 들어가는 국내 배터리 셀 3사에 들어가는 전구체 물량도 에코엔드림이나 에코프로 머티가 대기 상당히 지금 공급에 부족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이런 업체들한테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미코어가 요거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미드텀 중간 하이엔드급 말고 중간급 양극재 생산 능력을 올해 32기가와트예요. 요 수치 기억해 두세요. 근데 당장 내년에 72기가와트로 늘린대요. 2배 늘린대요. 2028년에는 133기가와트로 현재 기준의 4배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연평균 61%씩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미코어 잘 될 수밖에 없죠. 유럽 양극재 업체 싹쓸이 하는데 중국한테 양극재 뺏겼는데 유럽 물량 TCA 법안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 현지 생산해. 그러면 중국 양극재 업체나 중국 전구체 업체가 언제 가서 유럽에 공장 짓고 세팅해서 그거 수율 맞추고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유미코어는 당장 계속 에코엔드림 전구체 쓰거나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 쓸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전구체 업체는 계속 쇼티지고 새만금에 유미코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전구체 생산량을 당장 올해 35,000톤에서 26년에 6만 톤, 27년에 7만 톤, 2030년에 10만 5천 톤으로 5년간 3배 이상의 캐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거 매출을 얘네가 7천억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잡아놨고 2030년에는 2조까지 한다고 하니까 전구체는 중요한 건 양극재랑 다르게 공급 과잉이 아니다. 그게 좀 핵심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통형 배터리하고 이제 각형 사실 공급을 맺으면서 각형 같은 경우는 GM하고 LG엔솔에 이제 각형 LMR 배터리를 공급을 맺었거든요. 그러면 LMR 그 양극재를 누가 공급할 거냐? 그 포스코 퓨처엠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공급 확정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는 46파의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는데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양극재를 더 많이 넣으려면 그 양극재 더 넣는 공간에 음극재를 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음극재가 당장 중국산 흑연 음극재를 안 쓰려면 포스코 퓨처엠의 캐파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캐파가 그렇게 급격하게 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싼데 흑연보다 비싼데 성능이 뛰어난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넣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는 다행인 건 흑연 음극재랑 가격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아마 대주전자재료 예상에 따르면 2027년까지 현재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가격이 원래 시장은 2030년에 현재 가격이 절반 떨어질 거로 봤는데 대주전자재료 자체 공정 혁신하고 생산 원가 절감해가지고 27년 기준으로 지금 실리콘 음극재 원가를 절반 이상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 성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도 약간 전구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요. 중국이랑 합작하거나 대기업들끼리 합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많이 중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퓨처엠 일부 요렇게밖에 없어요. 경쟁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완성차도 많이 들어가는데 완성차에 들어가는 비중이 1%만 섞을 줄 알았는데 3%, 올해 5%까지 늘어나는데요. 내년에 7%까지 늘린대요. 생산 비중 자체가 늘어나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가격은 계속 싸져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지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중국의 BTR, 샹샹, 일본의 시네츠화 요게 있는데 요게 글로벌 업체인데 시네츠화는 공급을 안 늘리고, 그리고 심지어 파나소닉이 시네츠화한테 야 우리 테슬라 물량 많이 돼야 되니까 시네츠화 공급 늘려줘야 되는데 야 우리 공급 못 늘려. 안 돼. 힘들어. 그렇게 돼가지고 시네츠학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했고, 중국이 BTR이라는 업체 거를 파나소닉 일제 썼죠. 근데 야 BTR 거 쓰면 우리 보조금 못 받아. BTR 안 돼. 대주전자재료 바꿔. 그래서 테슬라 물량 들어가는 파나소닉을 대주전자재료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는 기존에 없던 고객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납품하는 SK 배터리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면서 거기도 지금 판매 적용 차종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밝힌 거는 7종에서 11종 정도로 차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매출은 커지겠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엄청나게 저는 상용화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왜냐면 지금 아직도 전체 음극재 시장의 1%인가?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모든 흑연 음극재를 대체는 못 하겠죠. 근데 1에서 3%면 이게 최소한 15에서 20%까지는 이게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로 지주사가 지금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요. 기관들이 지주사가 포트에 없으니까 급하게 남느라 또 급하게 올랐습니다. 요거 한번 쭉 띄워주고, 요새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도 주가가 좋죠. 자, 지주사 평균 수익률이요. 와, 코스피 지수가 28.4% 상승률인데 지주사 평균 수익률이요. 66.2%예요. 보세요. 하나 같은 경우는요. 248% 상승했고요. 두산 134% 상승했고요. SK 48%. 최근에 카카오도 지주사입니다. 78% 올랐고요. LS가 93% 올랐고요. HD 현대 50%. 그리고 밑단에 뭐 효성 50%, CJ 62%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지주사가 올랐고요. 지주사가 왜 중요하냐?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일반 주주하고 대주주가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 상충 문제 때문에 대주주 이익만 우선시하고 일반 주주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한 게, 시가총액 자산 규모 5조 이상이 실제 그 체제 주주의 지분율은 3.5%에 불과한데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비율은 60%가 넘는 거예요. 아니, 지분은 3.5%나 들고 있으면서 60%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회사를 중복 상장시키면서 이 자산가치 할인을 받습니다. 자회사 중복 상장 때문에. 그래서 지주사가 항상 싸요. 그러면 자회사 배당을 많이 줘가지고 그 배당을 지주사가 수령해야 되는데 배당을 그렇게 안 늘리니까 정부에서 강하게, 야, 주주 하나 늘려, 배당 많이 줘,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 거 없애. 지금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요, 이거 그냥 쓸데없이 지금 자사주를 32%나 들고 있거든요. 자사주만 그냥 없애도 그냥 주가가 그냥 40% 그냥 올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사주 들고 있는 거, 뭐 너무 많이 들고 있는 자사주들, 자회사 배당 많이 안 줘, 자회사 가치 투명하지 않아, 일반 주주랑 지배주주랑 이익관계가 불일치해, 시장이랑 소통도 안 해, 지주사랑 자회사랑 내부거래 많이 해, 내부거래 축소해, 불필요하게 막 지배구조 너무 복잡해, 순환출자 해소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우리나라 지주사들의 그런 저평가 요인이면서 지주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또 오너가들 2세, 3세가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세금 때문에 또 주식 올라가는 걸 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 주주랑 지배주주랑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강하게, 야, 상법 개정안 할 거야. 자사주 강제 소각시켜. 지배구조 개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 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여러 가지 나왔죠. 자, 당장 물적 분할할 때 모회사 주주 보호해야 돼. 그래서 물적 분할 시 합병할 때 공정가액으로 해. 이게 나왔고요. 물적 분할 모회사 주주보호 국회 발의해서 지금 법안 논의 진행 중에 있어요. 상법 개정해.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해. 그리고 전자주총 의무화해. 감사원 분리 선출해. 독립이사 선임해.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인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PBR 0.8배 미만은 우리, 그래, 너네 상속세 부담된다고 하니까 상속세의 하한 범위도 결정해줄게. 이것도 국회에 발의돼 있어요. 근데 당장 보시면 시행령 176조 5라는 게 있거든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 5. 이거 당장 폐지가 가능해요. 대통령령으로. 그럼 한 달 안에 폐지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가 아니고 공정가치로 합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시가 방식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평가하잖아요. 두선밖에 PBR이 0.5배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냥 1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PBR 1배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은행 금융사들, 뭐 금융지주사들, 그다음에 이런 지주사들. 근데 왜 그거 안 하냐? 아시아에서 가장 높대요. 상속세율이. 경영권 지분 넘기면 65% 세금을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안 된 회사들은 이거 65% 세금 못 내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소액주주한테만 그냥 피해 입는 거예요. 주가 계속 떨어뜨려요. 세금 덜 내라고. 전체 금액이 적으면 세금 조금 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 제가 써왔는데, 상장기업 밸류 회복시켜가지고요, 시가총액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과표 구간 자체가 늘어나요. 그래서 세율 인하에도 과표 구간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는 오히려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더 많이 거둘 수 있다고요.
상장기업 밸류 회복시키면 시가총액 커지게 만들어서 일반 주주 이익이랑 지배주주 이익을 이해상충시키지 말고 일치시키면 시가총액이 커져서 지수 자체가 펌핑 나오면 상속세 과표 구간이 올라가고 세율 약간 떨어뜨려도 세율 인하해도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세수는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당장 여야 합의해서 상속세 완화해야 되고 상법 개정 동시에 추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사주를 32%나 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소각하면 시장 신뢰는 결국 회복된다. 그럼 그 자사주 소각돼서 배당 더 많이 준다든지 다른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거죠. 중복사장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지주사가 그렇게 할인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 야 너네 자사주 소각해 배당 더 많이 줘 이런 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계속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기존에 그냥 알아서 너네가 알아서 고쳐 했다가 야 이거 법 안 지키면 그냥 당장 너네 철퇴 맞을 거야. 상법 개정안 이거 당장 통과시킬 거야. 이런 거 다 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해. 전자주총 의무화해. 집중투표제 실행해.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해. 이사 충실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만 지켜도 그냥 지주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코리아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거버넌스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4천, 5천 간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뭔가 펀더멘털이 완전히 바뀔 것 같죠. 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까요? 저는 로봇을 20% 정도 담을 것 같고요. 로봇. 그리고 조선을 한 20% 담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게 지금 바이오가 좀 많이 소외가 됐거든요. 바이오를 한 15%. 네. 그러면 지금 55%죠. 그리고 저는 지주사도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지주사를 한 15%. 그럼 몇 프로인가요 지금? 70%. 만일을 대비해서 저는 현금을 일단 15%는 현금을 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5%는 원전을 안 넣을 수가 없겠네. 네. 원전을 15%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장으로 넘어갔던 분들이 이제 다시 국장으로 돌아오면서 국장 돌아오는 게 지능순이다라고 할 정도로 국장이 좋은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어요. 개인 파는 거를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고.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1,300원대에서 막 1,400원 중후반으로 치솟을까?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약 30조의 돈을 더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펀더멘탈이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요. 기존에 없던 조선 방산이 새롭게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엔터도 너무 잘합니다. 미디어도 잘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죠. 그래서 국내 증시 관련돼서 저는 계속 레벨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건 너무 단기간에 빨리 올랐다. 그래서 개별 업종, 주도주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조정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는 일단 발을 담그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주도주 이 비싼 가격에 사서 물리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실전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타이밍을 잘 볼 수 있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 소외되지 않으려면 포모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주도주는 일단 발 담그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도주가 아닌데 이슈화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지주사가 있고요. 지금 꿈틀꿈틀하는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얘기 나오는 엔터가 있고요. 미디어가 있고 레저가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죠. 그런 업종들로 포트폴리오를 잘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조선방산 갖고 있어서 수익 많이 났어.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도 수익 낼 수 있게 조금 양보를 하세요. 저는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이 아무리 좋은 종목보다도 더 가치가 크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비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한국 증시가 저는 미국 증시보다 당분간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을 것 같고 그중에 주도주들 막 속출할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뭐 텐베거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에 소외되지 마시고 미국 주식만 너무 예찬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
계속 오르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잘 배분하시고 꼭 주도주를 매매를 하셔야 된다. 주도주에 없으면 지금이라도 발 담그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난 주도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주도주로 좀 수익 낼 수 있게 좀 양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냉정하게 들고 있는 게 맞는지 새로운 걸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그거 따지실 때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 보시라. 나는 내가 들고 있는 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는 원전보다 더 매력 있어. 내 판단이 그게 맞으면 그걸 믿고 하시는 거고요. 내가 냉정하게 지금 따져봤는데 나는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좋았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이 원전이라는 업종이 더 좋은 것 같아. 내 판단이 틀렸으면 그거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인정하고 틀린 걸 인정하고 갈아타는 게 맞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지금 손실 중이긴 하지만 이 기업이 훨씬 더 원전보다 더 글로벌 모멘텀을 갖고 있고 더 앞으로 좋아질 일이 남을 것 같고 더 앞으로 이거보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뛰어나다? 그러면 내가 내 판단을 유지하는 거, 어느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그 남 탓할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내 판단이 내가 계속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